안녕하세요. 저는 하헌진입니다. 오늘 커링 엣지 리서치 인 텐서플로우 튜토리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만 보고 들어오실 분이 많을 텐데요. 튜토리얼 세션으로 이전 2019년에 텐서플로우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는지 간단하게 튜토리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ifferential privacy, 즉 정보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아주 사적인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가지고 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유명한 관광 명소, 사진을 3차원 재구성하는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과 같은 특정 제약 없이 모은 사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라이버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초기 머신러닝과 프라이버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프라이버시의 교차점에 있는 이 분야는 현재 몇 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전 세계의 회사들은 일반 모델을 사용할, 사용자가 사용할 모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수백의 머신러닝 모델이 매일 제품으로 배포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우려사항 및 이를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F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기능에 들어가기 전에 리프레셔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Differential Privacy, 즉 차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단체, 집단 학습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파란색 박스 이미지를 확대합니다. 이미지는 여러 픽셀로 구성됩니다.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는 훈련 데이터에 인공적으로 노이즈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예에서 각 비트를 25% 확률로 뒤집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사각형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으며 각 개인이 점이었는지 또는 M이었는지 여부를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큰 그림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훈련시키면 우리는 여전히 큰 패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TF Privacy의 패키지의 Differential Privacy Stochastic Gradient Descent의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TF Privacy를 통해 차등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차등 개인정보 보호에 좋은 측면 중 하나는 모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 프라이버시를 확장했습니다. 개개인 모두에게 차등을 주는 훈련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과 정확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에 프라이버시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프라이버시 어택을 통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likelihood 펑션을 추정하는 모델을 테스트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어택, 공격 모델은 모델 내에 얼마나 많은 암기가 일어났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기능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훈련이 완료된 후 모델의 로스를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에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가 트레이닝 셋에 포함되었을까요? 와 같은 질문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API에 모델을 넣어 그 모델이 하나의 데이터를 얼마나 암기했는지 점수를 계산합니다. 더 추상적인 용어로 이 점수는 어떤 데이터가 훈련 중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왜 이런 종류의 테스트를 할까요? 모델을 훈련하고 싶지만 훈련 세트에 사용된 예를 아무도 알 수 없었으면 합니다. 어떤 경우에선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데이터, 예를 들어 건강 데이터 또는 필적과 같은 개인적인 데이터가 훈련 세트에 있어도 모델이 데이터 유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모델이 사진 속의 머리카락이 어떤 색인지 말해준다면, 예를 들어 빨간 머리의 소수 사람들이 그 모델에 의해 쉽게 동일시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목표는 주어진 입력 예제가 교육 세트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수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어택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모델의 프라이버시 정도를 평가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API는 트레이닝과 테스트의 데이터와 레이블, 그리고 예측 결과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택 방법을 사용할지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threshold 어택과 logistic regression 어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의 API는 그래프와 같은 AUC를 제공합니다. 또 메모라이제이션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AUC가 높을수록 모델이 메모라이징을 했을 경우가 크고, AUC가 낮다는 것은 데이터의 일부분이라도 메모라이징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더 좋은 프라이버시 효과를 가집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공격 모델, 어택 모델을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정도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모델의 개인정보 보호 성능에 대해 보다 완벽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린스턴 및 NUS와 같은 교육기관과도 지금 협력하고 있고 공격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TF 코리아는 또한 여러분의 소식을 간절히 듣고 싶어 합니다. 아이디어, 의견, 피드백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두 번째 토픽은 Nerve in the Wild, 즉 Nerve W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NERF는 Neural Radiance Field의 줄임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인터넷 사진을 이용한 3D Reconstruction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알고리즘을 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맛보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베를린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의 사진을 모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떤 해상도에서든 어느 시점으로부터든 생성될 수 있고 사람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랜드마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동일한 장면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3D 구조와 빛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가상 카메라를 랜드마크 주변에 옮겨놓고 구경하듯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진을 다루기 힘든 점은 그것이 엉망이다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 이미지들을 보세요. 브란덴부르크 문의 여러 방향에서의 조명과 포부정된 이미지를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사람의 눈으로서 우리는 이 모든 사진이 동일한 랜드마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알고리즘의 눈으로 본다면 마치 눈의 색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도전 과제는 인기 있는 관광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랜드마크 외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사진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광객들과 함께 찍은 사진, 심지어 누군가 물방울을 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랜드마크 자체의 모양을 배우려면 모델은 어떻게든 장면의 정적인 아주 일정한 부분으로부터 전환하는, 전환하는, 변화하는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제는 NERF W가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3D Reconstruction 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왼쪽 아래에 있는 픽셀의 그리드로 표시된 단일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표시한 갈색 화소처럼 하나의 픽셀에 초점을 맞춰 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공간상에서 보았을 때 이 픽셀의 색상을 복구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진 뒤에 카메라가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로부터 각 픽셀을 통해 3차원으로 가는 가시광선이 있다고 상상합니다. 사진의 각 픽셀에 같은 프로세스를 적용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랜덤하게 감선을 분할합니다. 각 세그먼트에 대해 대표적인 3D 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각 XYZ 위치에서 두 값을 예측하는 신경망에 통과시킵니다. 첫 번째 값은 RGB 색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3D 공간에서 이 점에 할당된 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1차원 밀도도 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4차원에 해당하는 예측입니다. 우리는 밀도를 공간의 한 점이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점이 불투명할수록 해당 색상이 픽셀의 색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밀도와 색상이 모여 픽셀에 대한 예측된 색상을 생성합니다. 관찰된 RGB 색상과 비교합니다. 이 모델은 관찰된 색상과 유사한 예측을 생성하도록 훈련됩니다. 이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색상과 이전의 밀도를 합하여 예측 픽셀 색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픽셀을 렌더링하려면 각 세그멘트의 boundaries, 즉 시작과 끝점, 컬러, 예측 색상, 그리고 각 세그멘트의 대표 포인트의 밀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카메라에서 가장 가까운부터 시작합니다. 한 세그멘트씩 정선을 따라 행진합니다. 각 섹션에서 전체 섹션의 불투명도를 opacity를 필요로 합니다. 영역의 불투명도는 섹션의 예측 밀도뿐만 아니라 길이에도 따라 달라집니다. 안개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안개의 한 부분의 불투명성은 안개의 두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 다음 예측 픽셀 색의 색상에 해당하는 기여도를 추가합니다. 이 기여도는 해당 세그멘트의 불투명도 및 색상, 그리고 앞에 오는 모든 섹션의 누적 불투명도라는 세 가지 항의 혼합입니다.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오클루전 개념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각상이 어떤 벽 앞에 있다면 벽의 색은 화소의 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신경망 자체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가 구축한 방법인 NERF는 두 개의 다층 퍼셉트론의 스택으로 구성됩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입력은 점의 XYZ 좌표인 3D 위치입니다.
이 위치는 첫 번째 MLP로 들어가 두 개의 출력을 뱉습니다. 즉, 해당 지점의 밀도 및 두 번째 MLP로 전달되는 추가 출력을 생성하며 결과적으로 해당 색상을 생성합니다. nerf W는 appearance embedding 벡터를 두 번째 MLP에 concatenate 합니다. 이 벡터는 generative 모델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이 벡터는 씬의 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씬의 밀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조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씬에서 3D 객체의 모양은 모든 이미지에 걸쳐 공유되지만 색상은 다양합니다. nerf W는 세 번째 MLP를 추가해 일시적인 물체에 대해 두 번째 색상과 밀도를 생성합니다. 예측 픽셀 색상은 정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포인트에 대해 색과 밀도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MLP는 불확실성의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진처럼 지저분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역동적인 요소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nerf W의 결과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현장 자체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고정된 이미지에 대한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현장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림자, 회색, 질감 등이 모두 자연스럽게 표현된다는 점을 눈여겨봐 주세요. 씬 주위에서 움직이는 것 외에도 우리는 동일한 장면을 다른 조명 아래에서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카메라를 25가지의 다른 종류의 조명 아래에서 렌더링합니다. 시간, 그리고 후보정, 그리고 조명에 대한 변경을 하여도 씬의 모양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카메라를 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빛의 밝기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변화시키면 자연스러운 3D 움직임과 낮밤 전환이 가능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nerf W에 와주세요. ECCV 페이퍼도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는 자리에서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50분이 되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이게 겟더 쪽에서 확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지금 상태가 겟더 쪽에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게 동시에 전부, 네, 잘 들린다고 하십니다. 네, 동시에 정부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뭔가 이제 되게 동시적인 이런, 어, 질문에는 대답하기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발표가 끝난 후에 겟더를 통해서 질문을 듣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네, 겟더를 통해서 이후에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LG AI 리서치의 장한술 연구원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아주 작게 시작한 오픈 도메인 QA 튜토리얼입니다. 먼저 제가 코드 레벨로 콜랩에서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앞서서 오픈 도메인 QA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먼저 소개를 하고 어, 코드를 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하면 그 딥러닝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이제 좀 언어 모델로 가장 유명한 버트에서의 퀘스천 앤서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은 또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버트는 일단 자연어 처리에서는 정말 지금 너무 계속 유명한 한 2년 정도 되는데 여전히 되게 유명한 모델이고 또 이거의 베리언트들이 베리언트들로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버트가 이제 문맥 정보들을 반영해서 어떤 문장에 대한 임베딩을 표현해 준다는 점에서 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버트라는 언어 모델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버트는 크게 프리트레이닝이랑 파인튜닝 이렇게 두 가지로 어, 훈련이 될 수 있는데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되게 대용량 코퍼스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언어 모델, 이 언어 자체에 대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프리트레이닝 단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으로 되게 다양한 태스크에 그러니까 적합한 이제 뭔가 좀 더 그 태스크에 맞는 그런 학습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스쿼드라는 이제 데이터와 또 대회가 되게 유명한 대회인데요. 이제 퀘스천 앤서링 대회이고, 이 스쿼드 데이터셋을 살펴보면 뭐 퀘스천이랑 패러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그 안에서 답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쪽 아랫단에 보시면은 인풋으로 퀘스천이 들어가고 또 패러그래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퀘스천과 패러그래프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 패러그래프에서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위쪽으로 이제 추출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훈련이 되고 또 이제 프레딕션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되는 뭐 QA 태스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픈 도메인 QA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 아까는 보시면은 퀘스천이랑 패러그래프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 그 패러그래프 안에서 정답을 찾는 문제라고 한다면 오픈 도메인 QA의 경우에는 퀘스천만 들어갔을 때 패러그래프를 찾고 그 다음에 찾은 패러그래프에 대해서 정답을 내어주는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찾아주는 단계가 추가된 그런 태스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바르샤바의 1933년도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 라고 물어봤을 때 바르샤바 문서를 먼저 찾아내는 게 이제 가장 다큐멘트 리트리버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찾은 패러그래프와 퀘스천을 가지고 이제 정답을 도출해내는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과 그냥 퀘스천 앤서링의 사이를 조금 눈치를 채셨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오픈 도메인 퀘스천에 대해서
QA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오픈 도메인 QA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튜토리얼 관련된 이제 모델은 덴스 패시지 리트리버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튜토리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관련해서 나왔던 이 덴스 패시지 리트리버 모델은 페이스북에서 작년에 나왔던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픈 도메인 QA 태스크에 맞게 리트리버와 리더 이렇게 두 단계로 훈련이 되게 됩니다. 리트리버에서는 이제 먼저 퀘스천에 대한 인코더 또 패시지에 대한 인코더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벡터들을 가지고 맞는 패세지의 벡터들을 같이 물고 리더에 들어가는 방식인데요. 리트리버에서는 훈련이 되는 것까지는 제가 오늘 튜토리얼 세션에서 다 다루지는 않지만 리트리버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앞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버트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인코더를 하나를 이제 여러 레이어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리트리버의 퀘스천 인코더 또 패세지 인코더는 먼저 버트의 인코더를 각각 갖고 와서 이제 이렇게 두 모델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퀘스천에 더 잘 맞는 어떤 벡터들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퀘스천이 1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퀘스천이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퀘스천에 알맞는 뭔가 벡터들이 나오도록 학습이 되고, 또 첫 번째 패시지가 들어갔을 때 그 첫 번째 패시지에 알맞는 벡터들이 학습되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트리버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어떤 퀘스천이 어떤 패시지랑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고 이제 트레이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때 주로 사용하는 게 CLS 벡터입니다. CLS 벡터는 이제 버트에서 인풋 단으로 들어갈 때 가장 앞단에 붙어 있는 벡터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사용할 때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CLS 벡터를 통해서 이게 뭐 감성이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분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센텐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의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그런 대표 의미를 한다고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퀘스천에 걸맞는 인코더, 퀘스천에 대한 벡터들을 생성해내는 퀘스천 인코더와 또 패세지에 대한 벡터들을 생성해내는 패세지 인코더를 훈련시킨 다음에는 리더 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리더에서는 이제 퀘스천과 앞에서 또 이 벡터들을 나온 벡터들을 가지고 되게 가까이에 있는 그런 패세지들을 같이 들어가게 했을 때 어떤 스타트 포지션과 어떤 엔드 포지션에서 정답이 나올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의 튜토리얼에서는 이 부분까지 다루지 않겠지만 DPR 모델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리트리버에서 나오는 이제 패시지들 중에서 좀 더 관련성이 높은 패시지들을 하나만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뽑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뽑게 돼서 리더에 같이 들어갔을 때 이 여러 개의 패시지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관련성이 높은지를 한 번 더 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뒷단에서 같이 봐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 포지션과 엔드 포지션을 내는 댄스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렐라번스 로짓을 내주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그런 댄스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이 흐름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리트리버에서는 리트리버에서 훈련된 패시지 인코더로 패시지 벡터들을 먼저 엄청 모아서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어떤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그 퀘스천이 어떤 패시지 벡터들이랑 가장 가까운지를 찾아내고 찾아낸 그 패시지들을 같이 해서 리더에 넣었을 때 리더에서 그 패시지들 중에 어떤 패시지가 가장 정답에 가까운 패시지인지를 분류해주는 역할 하나,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스타트 포지션과 엔드 포지션을 내주는 역할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결과를 내어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DPR 모델, 그러니까 오픈 도메인 QA에서 DPR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튜토리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튜토리얼이 크게 5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리트리버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패시지를 찾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 모델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인퍼런스로 이제 최종 결과값을 내어주는 그런 이제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라이브러리를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코드로 넘어갈 건데요. 텐서플로우 허브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가 먼저 그 버트에 대한 틀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3개의 인코더가 다 버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더에는 추가적인 레이어가 더 붙는데 그 부분을 제가 코드상으로 더 추가해서 넣도록 했고, 그래서 먼저 버트의 그 형태를 다 갖고 오는 단계에서 텐서플로우 허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텐서플로우 허브에서는 또 되게 다양한 여기 아래에 주소가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들을 뭐 보시고 괜찮은 모델이 있으시면 거기서 이제 바로 불러와서 또 모델로 붙여가지고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델들을 껍데기를 갖고 와서 그 모델의 웨이트를 채워넣는 과정을 진행할 거고, 이제 그 웨이트는 이제 DPR 모델에서 공개된 웨이트들을 제가 이제 따로 불러와서 채워넣는 과정을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패시지를 찾는 것을 위해서는 페이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요. 페이스 라이브러리는 아까 나왔던 그 벡터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가까운 것인지를 찾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밀러리티 서치를 위한 라이브러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L2 디스턴스랑 닷 프로덕트 값을 사용해서 뭐 가장 낮은 L2 디스턴스, 가장 거리가 가까운 벡터들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내적값이 가장 높은 벡터들을 찾는 그런 뭐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L2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가장 가까운 패스지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더에서 코드가 공개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코드가 공개가 안 되어 있으면 일단 먼저 설명을 듣고 제가 추가로 게더에서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를 확인해 봐서 이제 공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깃허브에 올려놓은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콜랩 리서치 구글.com 깃허브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또 콜랩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콜랩에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 그러면 공유를 바꿔서 이제 콜랩에서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랩 창에서 지금 이제 코드를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한솔님 거 코드를 제가 지금 여기에 니어바이로 해서 코드 공유 드릴게요. 이거 발표 중이셨나요? 아니요, 여기는 애더분들만 들리는 거. 네, 제가 게더에서 소리를 듣고 있어서 잠시만요. 제가 잠시 소리를 끄고 이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튜토리얼 쪽에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이 화면이 보이는 상태가 맞나요? 지금 유튜브로는 약간 시간 차이가 있어서 조금 느리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페이스 아까 소개해드렸던 라이브러리 다운을 받고 또 텐서플로우 허브 라이브러리를 다운을 받고 뭐 토크나이즈를 위해서 TF 모델 오피셜 이런 라이브러리들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불러올 것들을 싹 다 불러올 건데요. 버트 모델이 이제 요런 사이트에서 TF 허브 사이트에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여기 있는 3은 세 번째 버전,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버전의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모델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패시지 인코더를 또 받아오시고 퀘스천 인코더 받아오시고 리더 인코더를 받아오실게요. 네, 그 다음에 이 버트 받아온 인코더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날라오는 복합 파일로 토크나이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두 로얼 케이스는 지금 true로 나와 있고요. 지금 언케이스드 모델을 받았으니까 두 로얼 케이스가 true인 게 지금 맞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DPR 모델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DPR 모델의 웨이트들을 제가 모아서 피클 파일로 넣어놨어요. 이게 좀 봤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일단 공유한 아이디로 내려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개된 DPR 모델이 페이스북에서 공개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허깅 페이스에서 공개된 모델이 있는데 둘 다 토치 기반으로 공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이제 바꿔서 작업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피클 파일로 웨이트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굉장히 작은 데이터로만 진행을 해볼 건데 제가 해리포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해리포터에 대한 데이터만 받아보려고 해요. 이게 제가 사실 직접 만든 건데 첫 번째 퀘스천은 해리포터 책이 몇 권이야? 그리고 두 번째 퀘스천은 해리포터의 저자가 누구야? 그리고 세 번째 퀘스천은 해리포터의 제일 친한 친구 누구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패세지들은 제가 위키에서 문단별로 긁어왔어요. 그래서 5개의 패세지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5개의 패세지들 중에서 이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맞추는 리트리버 과정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맞춘 그 패세지를 가지고 리더 쪽으로 넘어가서 정답을 진짜 맞추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풋을 버트 모양에 맞게 넣어주는데요. 일단 지금은 버트를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약간 되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퀘스천 인풋에 대해서 인풋 아이디랑 인풋 마스크랑 세그먼트 아이디를 만듭니다. 인풋 아이디는 제가 토크나이즈를 진행한 다음에 나왔던 그 토큰 아이디 값을 말하고 인풋 마스크는 그게 얼마만큼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퀘스천에 대해서는 How many Harry Potter books are there? 여기까지 세퍼레이터까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한 15개도 채 안 되는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인풋 마스크에서 보시면 이제 제가 들어간 데까지 세퍼레이터까지만 1로 표시가 돼 있고 뒤에는 다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총 512 랭스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제가 이제 정말 물어보는 질문에다가만 이제 레이어 웨이트들을 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인풋 마스크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 아이디인데요. 세그먼트 아이디는 지금 센텐스가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0으로 나와 있지만 센텐스가 2개가 들어갈 경우에 이제 첫 번째 센텐스에 대해서는 다 0, 그리고 두 번째 센텐스에 대해서는 1, 그리고 이제 남은 패딩 값에 대해서는 0 이렇게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넣은 퀘스천이 총 3개이기 때문에 퀘스천 쉐입을 보시면 3,512로 이제 맥스랭스가 512로 잡았을 때 이제 잘 맞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패스지까지 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트리버 모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리트리버 모델에서는 제가 이제 패스지 인코더랑 이제 퀘스천 인코더를 각각 이제 불러오게 되는데, 일단 지금 보여드린 거는 버트 모델을 처음에 불러서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웨이트들을 집어넣는 그런 구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공개한 피클을 푸시면 이제 패스지에 대한 웨이트, 퀘스천에 대한 웨이트, 또 리더에 대한 웨이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패스지 인코더에는 이제 패스지에 대한 웨이트를 넣으시면 되고, 퀘스천 인코더에는 퀘스천에 대한 웨이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패스지 인코더와 또 퀘스천 인코더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패스지랑 퀘스천을 넣어서 어떤 이제 벡터들을 먼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패스지 인코더에 인풋 워드 마스크에는 이제 아까 인풋 아이디를 넣어주고, 인풋 마스크에는 인풋 마스크, 또 타입 아이디에는 아까 세그먼트 아이디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패스지 인코더에 인풋을 넣어서 패스지 아웃풋을 보실 수 있고, 또 퀘스천 인코더에 동일하게 이제 퀘스천에 관련된 인풋 아이디, 인풋 마스크, 또 세그먼트 아이디를 넣어서 퀘스천 아웃풋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지 아웃풋에 넣게 되시면 이제 뭐 시퀀스 아웃풋 중에서 시퀀스 아웃풋이 이제 전체 512의 시퀀스 마지막 히든 레이어 값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CLS 값인 0번째만 이렇게 추출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스지 벡터와 퀘스천 벡터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패스지 벡터 쉐입을 보시면 배치 사이즈인 5, 그리고 이제 버트 베이스 기준으로 히든 사이즈인 768이 나오게 됩니다. 퀘스천은 3개 넣었으니까 퀘스천 쉐입을 보시면 3,768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CLS 값들만 지금 퀘스천에 대해서 뽑았고, 패스지에 대해서 또 뽑았습니다. 그럼 이제 뽑은 값들을 가지고 아까 소개드린 페이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어떤 패스지가 가장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를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벡터들 사이즈가 다 768이기 때문에 768로 벡터 사이즈를 지정해주고, 페이스에서 사용하는 인덱스 플랫 L2를 불러옵니다. 이게 이제 L2 디스턴스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메소드인데요. 그걸 통해서 인덱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인덱스를 생성을 해주고 지금 텐서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스지 벡터랑 퀘스천 벡터를 넘파이로 우선 바꿔줄게요. 그래서 넘파이로 바꿔주면 아까 위에서 확인했듯이 패스지의 경우엔 5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768, 또 퀘스천 벡터의 경우에는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768 이런 식의 쉐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에다가 제가 먼저 패스지 벡터들을 다 올리고 어떤 퀘스천을 넣었을 때 그게 패스지 벡터에서 어떤 패스지 벡터가 더 가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려고 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인덱스에다가 p 벡터를 더하는 겁니다. 인덱스에다가 p 벡터를 더하고 나서 보시면 인덱스에 5개의 이제 패스지 벡터들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중에서는 이제 되게 이제 거리가 총 뭐 보통 100개 뭐 되게 많은 패스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 문제에서는 뭐 한 10만 개의 패스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100개의 가장 가까운 이제 문서들을 추려내고 그 중에서 또 리더에 넘겨서 이제 가장 렐라번스 로짓이 높은 값들을 이제 뽑게 되는데, 지금은 되게 작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개의 패스지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K는 1로만 해서 가장 가까운 그런 패스지만 골라내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K를 1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인덱스에 이제 서치로 Q 벡터를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3개의 질문들이 다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고, 3개의 질문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인덱스에 대해서 어떤 디스턴스를 가지는지 이렇게 대문자 D, 대문자 I로 지금 뽑아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디스턴스와 이제 그 인덱스 값들, 어떤 패스지의 인덱스 값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값들을 이용해서 리더 모델에 인풋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지금 이뉴머레이트 하고 있어서 퀘스천은 그냥 0, 1, 2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패스지는 그 패스지
요 i에 해당하는 p의 0번이니까 이제 이게 쉐입 모양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2, 0, 0이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 인풋에는 지금 퀘스천 0번째 퀘스천 그리고 인덱스 2번인 패스지 그리고 인덱스 1번의 퀘스천 인덱스 0번의 패스지 인덱스 2번의 퀘스천 인덱스 0번의 패스지 이렇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인풋을 만들게 되는데요. 리더 인풋을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풋 인덱스랑 인풋 마스크, 세그먼트 아이디를 이렇게 결과로 내게 됩니다. 결과로 낸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리더 인풋 아이디에 보시면 CLS 값과 How many Harry Potter books are there이 있고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쭉 패스지들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류로 세퍼레이터가 있고 그 뒤에는 다 패딩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더 인풋 마스크를 보시면 또 이제 가지고 있는 만큼의 마스크를 표현해 준 그런 이제 인풋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세그먼트 아이디는 여기 첫 번째 퀘스천, 패러그래프, 그 다음에 패딩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리더에 대해서는 또 제가 갖고 온 아까 피클에서 추출했던 리더의 이제 웨이트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리더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그 리더 안에 인코더 부분이랑 아웃풋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이 아웃풋을 통해서 스타트 포지션과 엔드 포지션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로짓을 구하는 건데 렐러번스 로짓을 구하는 QA 클래시파이어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리더를 만들고 이제 그 리더를 통해서 피클 파일을 통해서 또 만들어졌던 웨이트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리더가 만들어지는데요. 앞에서 구했던 리더의 인풋 아이디, 인덱스, 인풋 마스크랑 세그먼트 아이디를 넣어주게 되면 스타트 로짓이랑 엔드 로짓이랑 렐러번스 스코어를 이 두 댄스를 통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인퍼런스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되면 퀘스천이 첫 번째 퀘스천이 How many Harry Potter books are there? 이었는데 7이 인덱스 answer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Who is the author of Harry Potter 하면 J.K. 롤링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은 살짝 오답인데 해리의 절친은 누구야? 라고 했는데 이게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와 아마 그 뒤에 론 위즐리까지가 이제 정답인데 그레인저까지만 나와 있는 식으로 약간 아쉬운 이제 정답을 내뱉어 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튜토리얼을 진행을 해봤고요. 겟더에서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질문을 좀 더 추가로 받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가나다라 마법사? 네. 네, 그럼 오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에 맡게 된 신정규입니다. 오늘 주제는 모델 트레이닝의 스케일을 굉장히 올리기 위해서 텐서플로우의 분산 처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튜토리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워낙 간단하긴 한데 몇 가지 팁들은 중요할 것이고 사실 Q&A 때 궁금하신 걸 물어보면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쪽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없거든요. 네. 어디서 음악이 나오는데요? 아닌가? 네. 저는 레벨업에서 백엔드 AI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에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GD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만드는 거랑 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간단한 예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제 아래는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했다면 해봤을 아주 간단한 엠리스트 예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예제를 다듬으면서 음악이 나오는데요? 오, 잠깐만요. 제가 어디 뭔가 틀어놨나 봅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애니스트 예제인데 오늘 이 예제를 좀 더 다듬으면서 저 지금 이거 뭔가 시스템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 말이 엄청나게 많이 들려요. 네, 어쨌든 네, 아래는 아주 간단한 애니스트 예제고요. 오늘 이 예제를 점점 다듬으면서 분산훈련 코드로 바꾸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코드로 바꾸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데이터 로드와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건 엠리스트의 가장 간단한 모델이죠. 보시면 데이터셋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셋은 케라스에서 그냥 들고 올 거고 저는 패션 엠리스트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멀라이즈를 하는 부분이죠. 이제 0부터 250으로 노멀라이즈를 하고 테스트 셋도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트레이닝 테스트 셋을 배치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은 셔플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배치로 만들었고 그 값을 돌려주는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죠. 컨볼루션 룰렛을 만들 텐데 굉장히 간단한 시퀀셜 렛을 만들었습니다. 인풋을 받아서 레이어를 얹고 2D 컨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플래튼 한 다음에 딥뉴럴 레이어 한 장 얹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할 거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라디언트 디센던트 기본적인 걸로 고정된 러닝 레이트를 사용할 겁니다. 이건 뭐 사실 우리가 그냥 흔히 찾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엠리스트의 구현 예제입니다. 그럼 이 파일 일단 써볼게요. 썼죠? 그럼 이제 이 모델 금방 만든 그 모델을 훈련을 해봅시다. 훈련하는 코드는 뭐 간단한데요. 사실 배치 사이즈를 결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데이터셋에 불러와서 금방 전에 만든 모델을 불러오고 그 모델을 피팅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간상 F코를 3만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나왔는지 돌려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코드를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PU 디바이스를 하나를 지정을 해서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GPU 디바이스들의 메모리 그로스 옵션을 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이게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만약 이걸 분산 처리를 한다고 하면 분산 처리하는 각각의 머신들마다 전부 다 스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텐서플로우 매뉴얼에서는 이게 다 스펙을 같게 맞추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all reduce 알고리즘에서는 모든 노드들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고 끝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게 맞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지 안 그렇게 될지 노드가 뭐 20개, 30개가 된다면 그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메모리 그로스 옵션을 줘서 필요한 만큼 점점 메모리를 그 순서대로 늘려나가는 게 옵션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여기서 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실행을 하면 쭉 돌아가겠죠 이제. 오, 에러 났다. 네 번째 레인에서 에러가 났다는데요. 아, 금방 전에 제가 띄어쓰기를 문제를 했네요. 자, 이제 파일을 쓰고 실행을 해봅시다. 자, 데이터 다운로드를 하고 트레이닝이 되겠죠. 스텝은 짧으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62%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애니스트 코드죠. 그러면 이제 분산 처리의 세계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분산 처리를 왜 할까요? 만들려는 모델이 크면 합니다. 다루려는 데이터가 커도 해야 되겠죠. 훈련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최근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모델들은 분산 훈련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최근에 T5나 GPT-3 같이 큰 NLP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사실 연산을 할 수가 없고 TPU를 사용을 해서야 뭐 2주나 한 달의 스케일 안에 훈련을 한번 끝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분산 처리를 하느냐? 우리는 멀티코어 CPU를 가지고 있고 코어 안에도 CPU 코어 안에도 CPU가 되게 많이 들어있고 GPU들은 뭐 서로 CPU와 바로 통신을 하기도 하지만 GPU끼리도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어떤 CPU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DGX A100를 쓴다고 하면 에픽이 들어있을 거고 에픽 같은 경우는 CCX로 묶여져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CCX 코어들이 사용하는 PCI 익스프레스의 채널 바인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 이제 잘 나눠서 여러 가지의 노드들이 공평하게 훈련을 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리얼월드는 굉장히 개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진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분산 처리한다면 첫 번째로는 속도가 빨라져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대한 덜 수고를 한 채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디에 가서든 이 분산 처리 코드들이 잘 돌아야 될 겁니다. 그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훈련 단계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게 있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컴퓨터 그래프라는 형태로 그리게 되는데 나중에 잠깐 보겠습니다만 그 그래프의 일부를 쪼개서 여러 디바이스들이나 뭐 잘 동작하는 노드들을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짜는 사람이 되게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튜토리얼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렵죠. 파라미터 탐색 같은 경우는 그냥 작은 모델을 엄청 많이 놓고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큰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AutoML 등을 통해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통해서 모델을 압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훈련을 시킬 때 IO 바틀렉이 가장 큰 병목이 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여러 노드들에 분산을 하고 그 데이터 샤딩을 통해서 속도를 올리느냐에 대한 방법이죠.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사실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오랜 삽질과 시도를 통해서만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 이런 삽질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스트래티지 기반으로 1.12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익스페리멘탈로 시작을 했고 이제 2.3 이후 이제 2.4에 와서 이제 대부분의 익스페리멘탈 태그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병렬화하기 위해서 TF 데이터와 TF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파이프라인 병렬화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전용으로 만들어진 메쉬 텐서플로우라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은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 굉장히 간단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스트래티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하나의 스트래티지에 맞춰서 코드를 짜게 되면 나머지 스트래티지로 변경을 할 때 그렇게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옵션들만 조정을 해서 쉽게 스케일업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물론 파라미터 서버 스트래티지는 거기서 예외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미러드 스트래티지와 멀티워커 미러드 스트래티지를 쓸 텐데 오늘의 시간상 두 번째부터 그냥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이 얼리디스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 제가 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얼리디스에 대해서 직접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러드 스트래티지는 하나의 어떤 연산 단위를 복사를 해서 똑같은 연산을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돌린 다음에 그 결과들을 다 모아서 그 결과들을 뭐 민을 하건 서메이션을 하든 가우시안을 구하든 해서 하나로 뭉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디스트리뷰트 하는 식으로 모든 노드들을 각 에폭마다 계속 재트레이닝, 새로운 지점에서부터 재트레이닝 시키는 방식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링 구조로 얼리디스를 만든 경우에는 그 링을 따라서 데이터가 만들어진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의 델타 값만 계속 이동을 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겠죠. 그라디언트에. 근데 저희에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코드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멀티워커 미러드 스트래티지부터 시작을 합시다. 미러드 스트래티지의 멀티노드 버전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오늘 할 패션 앱리스트에서는 속도 증가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큰 이미지넷 기반의 여러 가지 모델들부터는 노드를 여러 개 쓰면 티가 납니다. 구현은 일단 여러 개의 노드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고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마스터 노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마스터 노드는 클러스터 리저버를 통해서 자기와 같이 일하는 워커 노드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워커 노드들과의 통신은 gRPC를 사용을 하거나 NVIDIA NCC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기본적으로 모든 코드들은 환경 변수로 TF config라는 게 설정이 돼 있다는 걸 기준으로 하고 내가 어떤 롤을 담당할지를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노드들이 워커로 지정이 되면은 처음에 기술된 워커가 자동으로 마스터 노드가 됩니다. 예전에는 마스터 노드를 임의로 꼭 지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식 매뉴얼도 그렇고 실제 사용도 그렇고 마스터 노드를 크게 따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리듀스 하는 단계에서의 바틀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마스터 노드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스펙으로 지정을 해도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크게 떨어지진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스터 노드를 실행을 하면은 난 실행된 다음에 등록된 다른 노드들이 자기에게 생존을 신고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요. 워커 노드는 실행이 되면은 마스터 노드한테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보고를 하고 마스터 노드가 그래 시작하자라는 명령을 내리면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심플 워커 앱리스트 코드를 한번 보죠. 그래서 보시면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이 TF config와 넘버 워커를 이제 환경 변수에서 읽어보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찾은 대부분의 예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텐서플로우 2.4를 사용을 한다면 사실 이 코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해줄 겁니다. 이건 수동 클러스터 설정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애저나 GCP 같은 곳에 이제 임의의 그 VM을 만들어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이 값을 다 줘야 되겠지만 이걸 그렇게 이미 플랫폼에서 주는 경우에는 이 값을 따로 줄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사용할 스트래티지를 정하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이 여기인데 배치 사이즈가 우리가 64라고 잡았다고 하면은 글로벌 배치 사이즈는 이 배치 사이즈에 실제로 돌아가는 워커의 수를 곱한 수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이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이제 앞하고 완전히 동일하죠. 코드는 이 부분만 다릅니다. 이 멀티워커 미러드 스트래티지가 적용된 이 스코프 안에서 모델을 빌드하고 모델을 피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밖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하죠. 이제 오버라이팅 됐겠죠? 자, 그러면 뭐 시작을 해봅시다. 코드를 놓고 폴더는 지정이 돼 있고 노드 하나당 16기가랑 뭐 GPU를 2개 분량만큼씩 주고 있던 노드를 한 2개만 잡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세션이 시작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봅시다. 일단 콘솔을 열어서 보이시죠? 동일한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금방 기록을 한 심플워커 앱리스트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이제 첫 번째 노드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드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줄에 gRPC를 기다리고 있죠.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 노드를 실행을 해봅시다. 하나를 실행해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를 실행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노드는 실행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등록을 하고 바로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노드인데 첫 번째 노드에서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가 이제 서로 똑같은 워커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각 에폭이 끝날 때마다 이제 계속 얼리듀스를 통해서 값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62% 정도가 나왔죠. 아까랑 사실 동일한 코드인데 아까는 49에서 50%가 나왔는데 두 대로 돌렸으니까 당연히 애큐러시는 더 빨리 올라갔겠죠. 62%로 같은 시간 동안 노드 두 개를 써서 조금 더 빨리 돌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0번에서도 끝나고 1번에서도 끝났습니다. 자, 그럼 닫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보신 거는 이제 간단한 예제 코드였어요. 그러면 실제로 써먹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방 뭐 앱리스트 코드들은 이제 간단하게 멀티 노드만 적용을 해본 거고요. 이제 앱리스트를 좀 진지하게 바라보면 뭐 대충 이런 종류의 코드들이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언급했던 부분인데 GPU를 이제 점점 크게 잡게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를 정의를 했고 이 두 부분은 항상 코드의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뒤에 있으면은 이제 옵스 정의가 코드 시작 부분에 없었다는 에러를 내면서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데이터를 노드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을 썼으니까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을 그냥 써서 불러왔고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는 막 환경 변수에서 워커가 몇 개인지 읽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건 지금 텐서플로우 2.4에서는 이 스트래티지의 넘버 오브 레플리카 인 싱크 이 안에 자동으로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한 값을 그냥 배치 사이즈로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배치 사이즈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따로 떼 놓은 이유는 아까 전에는 데이터를 직접 가공을 해서 리턴을 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었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콜백을 사용해서 이걸 적용을 할 거예요. 이제 데이터는 읽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읽어왔죠. 여기는 셔플링을 안 했습니다. 당연하지만
폴링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또 하나 주의할 게 이 부분인데, 데이터 샤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데이터, 사실상 IO 바틀렉이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IO 바틀렉을 막기 위해선 데이터를 겹치지 않게 서로 다른 노드들에게 잘 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샤딩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이 해주는데, 그런데 그걸 하려면 데이터 자체가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된 경우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워커 노드를 4대를 쓰겠다고 하면, 가능하면 그 데이터들은 파일이 4개 이상이어야 샤딩하기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파일이 여러 개인 데이터셋은 파일 목록 단위로 우리가 레퍼런스를 던지는 식으로 샤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토샤드를 끄지 않으면 이 예제에서 다루는 그 엠리스트 같이 파일 수가, 여기서 파일을 한 개만 다운받거든요.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에러를 뱉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강제로 지금 샤딩을 꺼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디케이인데, 앞에서 우리가 예제를 썼을 때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라디언트 디센던트를 썼지만 여기서는 ADAM을 쓸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가장 글로벌 미니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스텝 사이즈를 점점 작게 줄여서 좀 더 정확한 지점에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참값을 뛰어넘어서 다른 곳으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12번 정도의 에폭을 돌릴 건데, 에폭에 따라서 점점 발걸음의 크기를 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폭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기 위한 콜백 펑션 하나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모델은 그냥 간단했지만 여기서는 중간에 모델이 중단되거나 노드가 죽었을 때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를 저장하는 옵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다른 파일로 빼놨던 모델 컴파일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긴 다 똑같죠? 근데 이제 보시면 그라디언트 디센던트 자리에 이제 어댑티브한 모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콜백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 콜백이란 건 우리가 한 에폭이 끝날 때마다 자동으로 분리게 될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텐서보드를 위해서 로그를 남기게 되고, 그 다음에 모델 체크 포인트에 중간값을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스텝 사이즈를 점점 작게 줄여서 수렴을 정확한 지점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을 넣고, 그게 얼마나 줄었는지 인간을 위해서 보여주도록 하는 루틴을 이렇게 4개를 엮었습니다. 그리고 피팅을 할 때 콜백 함수를 줬고요. 우리는 12번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줬죠. 그리고 이건 원래 다른 파일에 빼면 되는데 여기 그냥 귀찮아서 넣은 건데요. 이제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로 직접 정확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필요 없고 모델 피팅을 했으면 그냥 바로 그 모델을 써도 됩니다. 이건 예제라서 이렇게 만든 거고 실제로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델을 실제로 우리가 인퍼런싱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 세이브 옵션을 써서 이제 저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간 부분을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코드 디케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불러오고 모델 서빙을 위해서 세이브드 모델로 저장해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건데, 배치 사이즈를 잡을 땐 꼭 원하는 배치 크기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워커스를 곱한 값을 넘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노드들이 서로 겹치는 데이터셋을 들고 훈련이 되면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올리드스 알고리즘의 그 성격상 얘네가 오버피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나 아니면 에러를 내뿜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돌려봅시다. 이번엔 노드를 한 4개 정도 잡아볼게요. 2개씩 주고 노드를 4개 정도 잡고 메모리 16기가 정도는 줘야겠군요. CPU는 거의 안 쓰니까 2개만 주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클러스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개짜리 세션이 시작이 됐고, 아이고.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발표 자료에 있는 코드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코드를 돌려봅시다. Practical Analyst 실행이 됐고요.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환경 변수를 보시면 이렇게 tf config 값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구에 따라서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걸 수동으로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YAML 파일을 자동으로 템플릿 기반으로 진자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이걸 자동 생성해서 각 클러스터가 시작하는 시점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얘는 그냥 백엔드 AI라는 애라서 얘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한번 돌려봅시다. 그 TF 에브리웨어로 가서 금방 전에 적은 루틴이 프랙티컬 앱리스트죠. 얘는 이제 4개의 노드를 사용을 해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수렴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될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마스터 노드가 시작이 됐고요. 그럼 이제 여러 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터미널을 여러 개 열어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들어왔고, 이걸 수동으로 지금 입력하고 있는 이유는 예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노드들도 실행을 해보죠. 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노드로 가서 얘까지 등록을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지금 계속 기다리는 중이고요. 모든 애들이 올 때까지. 이 모든 애들이 오게 되면 얘가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시작이 넘버 오브 레플리카가 4개고, 그러니까 워커 4개를 사용해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될 거고, 속도 자체는 이제 F폭이 12개면은 당연히 똑같이 느릴 겁니다. 그런데 수렴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하나를 썼을 때보다. 자, 그럼 이때 기다려 봅시다. 그럼 이걸 기다리는 동안에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실제 계산하는 속도보다 뭔가 앞뒤에 준비하는 부분이 더 느렸을 경우에 나타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저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제 0.1초나 0.4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일보다 다른 일이 더 많으니까 좀 오프로드 해라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강제로 데이터 샤딩을 껐잖아요. 그 끈 거의 부작용 플러스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불렀을 때 앞에 캐시 명령을 썼는데 그 캐시 명령의 위치를 바꿔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작은 모델이라 상관이 없지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미지넷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약간 더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다리면서 뭐 하나 더 해봅시다. 여기에 저장을 한 것 같은데요. 잠깐. 끝나가네. 끝나고 하죠. 그동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코드를 설명해야 되는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대충 90%, 92% 정도의 정확도까지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모델을 돌렸을 때, 세 스텝을 돌렸을 때 46,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노드 2개 썼을 때 57,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세 번만 돌렸을 때도 이미 89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똑같은 모델로 이제 돌렸을 때, 세 스텝을 돌렸을 때 60 정도에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세 스텝만 돌려도 벌써 90에 벌써 수렴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저장하고 다시 파일을 불러서 보라고 한 부분 때문에 저렇게 오류가 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결과가 트레이닝 체크포인트에 중간 체크포인트들이 저장이 됐고, 모델 같은 경우는 세이브드 모델 안에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결과를 보면, 그럼 그냥 여기서 누르면 되는데, 이제 금방 수렴했던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각 F마다 수렴하는 속도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를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드 수를 늘리면 수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F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폭은 모델마다 다르지만 그 앱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노드수 곱하기 0.8 정도한 속도가 하나 추가할 때마다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후의 가이드들은 텐서플로우 튜토리얼들을 참고로 하셔서 여러 가지를 해보시면 되고요.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똑같은 스트레치지와 똑같은 코드로 텐서플로우 데이터셋만 바꿔서 이제 레지넷 뭐 가장 간단한 데이터셋들 그런 것들 해보시면 이미지넷 데이터로 10 정도 해보시면은 속도 증가 같은 걸 체감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발표였고요.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